우울증은 보통의 우울감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를테면 우울감은 비가 하루 오는 이런 거라면 우울증, 우울장애는 2주 이상 지속되는 장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통 눈에 띄는 게 저는 이제 네모난 감옥이라고 하는데 침대에 꼼짝도 안 하고 있게 되죠. 어떤 분은 화장실만 갔다 오시고 하루 종일 움직인 게 20발자국이라는 얘기 하신 분도 있으시거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를 못 감으세요. 왜냐면 머리가 길고 말리고 이런 과정 자체도 너무 힘들어서 돌아오자마자 침대에 그냥 누워버리게 된다. 또 성관계에서 오르가즘을 느낄 때 그러면 요즘 우울증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과하게 책정하면 거의 3분의 2 이상 이루어지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도하게 경쟁적인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코로나 시기에 20, 30대 층들이 제일 취약한 세대여서요. 활동이 많이 줄어든 것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로를 살아가야 할지 스펙을 쌓아야 되는데 이런 게 항상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도 없고, 또 OECD 국가들 우울감, 우울증 정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다른 나라가 20% 우리는 30% 이상이었었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는 여전히 10몇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고, 자살률에 제일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게 우울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던 부분이 제일 큰 이유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럼 우울증이 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울증은 보통의 우울감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를테면 우울감은 나 우울해 습관처럼 하는 얘기들도 있으시지만, 우울감 자체는 무슨 사건이 있었을 때, 요게 있었을 때 뚝 떨어지고 안 좋아지고 이게 좀 해소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되는데, 우울증 자체는 이 사건이 있기도 전에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스트레스 요인이 있으면 더 악화되고, 그리고 나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좋은 채로 지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울증, 우울장애라고 정부에서 얘기하는데, 우울감 자체가 비가 하루 오는 이런 거라면 우울증, 우울장애는 2주 이상 지속되는 장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보시기에 우울증일 때 보이는 생활 패턴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보통 눈에 띄는 게 수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해요. 혹은 너무 과다 수면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못 주무시는 걸 좀 보면 새벽 늦게까지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서 결국 2시, 3시, 4시, 5시, 6시까지 하다가 결국은 날을 새고 아침에 자기 시작하면 낮에는 그냥 누워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밤에 또 잠이 안 오는 수면의 사이클이 무너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이 안 오는 것도 있지만 과도하게 수면을 취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너무 괴로워서 그냥 잠만 자고 싶다 이런 겁니다. 입원 환자분들께서 일부는 선생님 저 하루 종일 잘 수 있게 약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신 분들도 꽤 있으세요. 이게 어쩌면 낮 시간 동안의 감정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도망가고 싶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울증이 초반기일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이래서 잠이 안 오기도 하고, 잠을 자도 안 좋았던 사건들이 떠오르고 괴로워서 꽤 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 1시간이다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수면에 관한 약물의 도움이나 이런 거를 받아야 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신과에서는 보통 수면제를 많이 드리기도 하지만 저희는 가능하면 수면제 아닌 약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약을 끊기가 더 어려운 면도 있으니까, 또 수면제에 대한 불안함도 있으시니까 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요. 이제 이런 조금씩 주무실 수 있게 되면 저희는 일상을 찾아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8시간 정도를 잔다면 16시간이 지나야 잠을 다시 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8시에 일어났으니까 16시간 지나면 밤 12시에 잠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잠 못 잤다고 하면 먼저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라고 여쭤보면 어제 잠을 못 자서요 12시에 일어났어요.
그럼 12시에 일어나면 이게 16시간 지나면 새벽 4시가 맞아요. 그래서 4시에 잠이 왔어요. 그래서 4시에 잤어요. 라고 하는 거는 수면 사이클이 뒤로 쭉 밀린 거죠. 그래서 이때는 빨리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옵니다. 왜냐면 맨날 10시, 12시 이때 일어나시니까요. 그래서 이런 때는 괴롭더라도 아침에 7시에 자도 8시 일어나고 7시 반에 일어났어도 8시에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런 괴로운 날들을 며칠 지나고 나서 낮에 너무 힘들면 잠깐 눈만 붙이시더라도 그렇게 아침에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게 불면 치료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안 좋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뭐 먹고 싶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이게 계속됩니다. 그래서 초반기에는 체중 저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우울증이 좀 심해지면서 진짜 아무것도 못 먹어서 5kg, 10kg 빠지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오래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이 만성적으로 됐을 때 우리 몸이 이 지방 세포를 붙잡아요. 그래서 계속 우울증이 만성적으로 됐을 때는 체중이 많이 늘어납니다. 게다가 식이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중간중간에 잠 못 자고 무기력한 채로 생활하시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활동이 대부분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면 깨져 있죠. 그 다음에 식사 불규칙하죠. 그 다음에 활동이 완전히 떨어져 있죠. 그렇다 보니까 체중이 증가하는 게 보통입니다. 입맛이 떨어졌을 때는 억지로 입맛을 찾으려고 해서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울증이 심했을 때는 우울증 치료를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울증이 됐을 때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는 가능하면 많이 활동을 하시는 게 똑같은 정도에 있어도 회복이 더 빠르긴 하신데 초반에 많이 움직이시라는 얘기를 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 식사 외에도 활동력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증상의 특징이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게 활동력의 저하. 저는 이제 네모난 감옥이라고 하는데 침대에 꼼짝도 안 하고 있게 되죠. 어떤 분은 마치 찾는데 하루에 화장실만 갔다 오시고 하루 종일 움직인 게 20발자국이란 얘기 하신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출근도 늦게 되고 돌아오자마자 침대에 그냥 누워버리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서 혹은 내가 산책을 하거나 이게 아예 안 되고요. 그냥 옷 그대로 벗고 늘어놓기 때문에 방에 들어가는 길이 마치 장애물을 통과해서 가듯이 침대로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집에 들어가 버리면 안 나오니까 저는 가능하면 퇴근하기 전에 그냥 최대한 걸을 수 있으면 그렇게 걸어오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정거장 정이든 혹은 카페에 가시든 내가 좋아하는 공간에 가서서 이 묵은 먼지나 이런 걸 털어내고 오듯이 조금 있다가 오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별일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그냥 나가셔서 테이크아웃을 하러 가시든 혹은 어느 장소에 가시든 좋아하는 곳에 그냥 가시든 또 요즘 반려동물들 많이 하시니까 산책을 시키시든 어찌 되었던 간에 무조건 나가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몸 자체를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우울감에 빠져 있어서 나를 계속 깎아내리는 혹은 자책하면서 상처를 내는 이런 것들에 노출되지 않고 오히려 몸을 움직이심으로 인해서 다른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어서 그런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하게 됩니다. 식사, 수면, 활동 자체가 나를 챙기는 건데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게 주변 상황에서 나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들조차도 관심이 없어집니다. 이를테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를 못 감으세요. 왜냐면 머리가 길고 말리고 이런 과정 자체도 너무 힘들어서 그런 나를 돌보는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시죠. 그냥 머리를 못 감고 안 하게 되니까 그럼 또 안 나가게 되죠.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이긴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밖에 안 나가신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안 만나고 싶어져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별로 나한테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내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지만 내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혹은 그렇게 생각되면 너무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아예 더 안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오래 살고 이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하고 교류를 잘 하는 게 사회적인 관계인데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을 만한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하고 있느냐. 사회적 관계가 없으면 내 자신을 남을 통해서 비춰볼 수도 없고 남이 주는 나의 지지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 누군가한테 전화하고 싶지 않으세요? 누구를 만나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으시잖아요. 이게 결국 나를 도와달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남과 충분한 피드백이 돌아오고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충분한 지지를 얻으면 안심을 하게 되고 위안을 하게 되는데, 이 위안 자체가 옥시토신이라는 체내 물질을 나오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받았던 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감을 찾게 되죠. 이 옥시토신 호르몬은 안았을 때 포옹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혹은 아이를 출산할 때도 나오기도 하고, 또 성관계에서 오르가즘을 느낄 때도 나오는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사회적인 지지와 관계에서 중요한 호르몬인데, 사회적 관계가 없어지면 점점 스트레스로부터 점점 취약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안 만나고 싶으면 억지로 만나시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만나서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가 상처받기도 쉬우니까 내가 조금 더 회복이 된 뒤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정말 믿을 만한, 내가 신뢰할 만한, 지지할 만한 분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은 만나실 수 있는 거, 그거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집중이 안 되고, 예를 들면 작년에 내가 했던 프로젝트인데 나 올해 이거 할 수 있을까? 나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못하겠어. 겁이 나. 이러신 분도 많으십니다. 그만큼 이 우울증 자체가 인지 기능, 집중력 자체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내가 뭘 놔뒀는지 잊어버리는 게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내가 원래 약속을 놓치는 사람이 아닌데 약속을 많이 놓치게 되고, 아주 간단한 입에서 맴도는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것도 뇌 기능의 네트워크들이 갑자기 삐그덕대면서 뇌 활동이 떨어지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 기능 자체가 떨어지고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안 되는 것도 어쩌면 이것도 당연한 과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6가지 생활 습관 있잖아요. 네. 그거를 내가 맞는지 아닌지 좀 확인해 본다면 자신이 우울증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까요? 요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정신건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PHQ-9 9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울증의 척도를 스스로 체크해 보시게 하는 거고,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점수가 높아지면 우울증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100 우울 척도 검사, 이런 것도 있어서 21점이 넘으면 어떤 선생님들은 우울증이 좀 심한 거다라고 했고, 외국은 어떤 경우는 13점 정도가 우울감이 조금이라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설문 척도가 있습니다. 그냥 정말 쉽게 우울증 테스트, 우울증 자가진단 이런 걸로 해보시면 엄청 많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고, 가능하면 좀 더 큰 병원이나 공신력이 있는 기관들,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잘 체크가 되거든요. 이거 한다고 내 정보 팔리지 않으니까 너무 염려는 마시고, 제가 고정 댓글에다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궁금하시고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우울증을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해주나요? 오시면 상담을 합니다. 하다 보면 1시간 걸리기도 하는데, 최대한 이분의 살아오신 과정을 확인을 해보고 어떤 어려움들이 그 전에 있었고 그게 현재 어떤 요소에 의해서 발병이 됐는지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렇게 확인을 해서 결과를 보고 너무 힘들어 보이시고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을 때는 바로 약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뇌의 질환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정신과 약은 뇌 기능이 회복되는데 천천히 올려야 되거든요. 재발의 위험이 훨씬 더 줄어들고 나중에 재발을 하더라도 정도가 좀 더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에 대해서는 주치의랑 잘 상의하시고 약을 조절을 받으시면 됩니다. 약물 치료 외에 비약물적 치료는 어떤 물리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치료는 경두계 자기 자극 치료,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두개골을 통과해서 자기장에 두드려주면 자기 신호가 뇌 속에 직접 전기 신호로 변환되면서 너무 처져 있으면 좀 끌어올려주고, 그 다음에 너무 불안하거나 이러면 안정화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경두계 자기장 치료고, 이건 미국 식약청도 또 한국의 식약청도 인정된 의료적인 치료입니다. 또 자기장 대신에 아주 약한 전류를 통과해서 하는 치료도 있고, 이것도 역시 두개골을 통과한다 그래서 경두계 직류 자극 치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약물 자체의 부작용을 좀 덜을 수 있고, 또 경두계 자기장 치료는 임산부도 쓸 수 있는
안전한 치료라서 약물을 원치 않으실 때 혹은 약물을 끊고 싶으실 때도 혹은 빠른 효과를 보고 싶으실 때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치료라면 심리적인 치료는 상담 치료를 하기도 하시고 상담 치료에서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으시다면 정신분석적 정신치료 이렇게 해서 분석적인 혹은 좀 더 근원적인 부분에 탐구해보는 이런 치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우울증은 폐렴폐혈증이라고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예전에 폐렴은 항생제 처방이 없으면 돌아가시는 질환이었죠. 지금도 역시 위험한 질환일 수도 있는데 요즘은 폐렴이어도 약 잘 드시면 입원 안 해도 되기도 하거든요. 우울증 자체에 대해서 약물 치료에 대해서 필요하면 꼭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말리는 게 오히려 그 사람한테 도움을 안 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이 있는데 항암 치료 안 하신다면 이걸 격려하시겠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울증은 심각해지면 자살 사고로 이어지고 젊은 층들 10대, 20대 이분들이 제일 큰 사망률은 교통사고가 돼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환일 수도 있죠. 그래서 필요하면 꼭 약물 치료를 하자라고 설명을 드려서 우울증이 폐렴, 폐혈증만큼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약물 치료가 필요하면 잘 조절을 받으시라 얘기를 드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탓은 아니지만 내가 아프니까 치료는 받아야지 라고 하셔야 도움들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꼭 내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내 몸한테 좀 잘 대해 주시라. 내가 아프다는 걸 인정해야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치료의 절반 이상이라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또 주변에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해당 영상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